요약지 89페이지입니다. 네.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말씀을 모르시진 않죠? 유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어떤 게 되냐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을 어찌됐건 허가를 받으시려면 계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무효인 거래 계약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허가를 받아버리면 소급해서 어떻게 될까요? 유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 행위가 완성이 되지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할 의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버리면 소급해서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효가 되기 전에 무효인 상태를 본다면, 그죠? 맞죠?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물권적 효력뿐만 아니라 채권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유효에서 무효가 되면, 그죠? 아니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무효로 끝나게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고, 해약금의 해제는 가능하고,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부다 기능 반환 청구도 할 수도 없고,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더라도 무효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는 어떤 거? 기본은 무효이지만, 그죠? 유효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 결국에는 무효가 되는 거는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확정적인 무효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을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로 전환이 될 것이고,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될 것이고, 확정적 유효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그죠? 허가 처분이 허가를 받으신 거죠? 허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확정적 유효로 될 것이고요. 혹시나 이런 경우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혹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적 무효는 한번 슉 보시면 크게 어려우신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어지는 종된 계약이며 별도의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은 계약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뭘까요? 계약금 자체를 본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니까 본 계약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어떨까요?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겠죠? 확정적 무효가 돼서 본 계약이 확실하게 무효가 되면 얘는 종된 계약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달라. 부당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네 가질 돈 아닌데 너 계약금 넘어갔잖아. 그거 다시 돌려줘 하는 거죠.
해약금의 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뭔가요? 해약금은 뭐예요? 계약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해약금은 계약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자체는 유효하지만 보세요.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이 계약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죠? 당연히 계약 자체, 계약금이라는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죠? 계약금이 유효하니까 그거에 쫓아온 해약금은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 주고서 그 계약 깨고 싶으면 계약금 주고 그죠? 계약금 포기하고 그 계약 안 할 거야 이래도 되죠. 유효인지 무효인지 주된 계약이 무효든 유효든 간에 현재 상황 그죠? 그 계약을 나는 깨고 싶어. 그럼 계약금 포기하면 되죠? 계약금 받은 사람은 어때요? 주된 계약이 무효든 유효든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계약 깨려면 깰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주고? 계약금에 받은 거 돌려주고 계약금만큼 더 주면 되겠죠? 맞죠? 이거는 당연히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약금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농취증. 그죠? 농취증은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연계획 확인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중개 실무에서, 그죠? 실무에서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 토지연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그죠? 그리고 건축물 대상, 요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서는 어땠어요? 이러한 정보, 그죠? 이러한 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혹은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유일하게 과태료였잖아요. 과태료 500만 원짜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과태료 5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고 92페이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신청의 의무 뭔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예전에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등기 건물 아시까지도 있어요. 그죠?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등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게 되면 그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잘 보셔야 돼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니까 우리가 쌍무계약이라는 걸 서로 주고받는 거죠. 돈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받는 거죠. 즉 우리가 편한 말로 하면 뭐 어떤 상황이에요? 잔금 치른 날이죠. 맞죠? 서로 간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즉 계약이 완성되는 날이죠. 맞나요? 계약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잖아요. 그죠? 잔금을 치르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거는 매매가 되겠죠. 쌍무계약. 그죠? 편무계약은 뭐가 있을까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건 뭐예요? 징여 같은 거 있겠네요. 그죠? 그냥 주는 거죠. 그럼 징여 받는 사람은, 수증자는 어떻게 돼요? 반대급부가 없죠?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단순히 받은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언제가 될까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징여를 한 날이게 되겠죠. 실질적인 징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언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모든 상황이 종료된 날, 그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언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계약, 보존등기가 가능했던 경우, 보존등기가 불가능했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존등기가 가능했던 경우는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존등기가 불가능했던 경우 보존등기를 신청.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존등기가 가능했을 경우는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매매계약이 된 거죠? 준공이 났는데, 그죠? 준공은 났죠? 법적으로 보존등기 가능하죠?
근데 계약을 등기 나기 전에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어때요? 보존 등기를 언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죠?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미준공, 그죠? 준공되지 않은 건물 매매했어요. 충분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맞나요? 준공되지 않은 건물 매매 계약 맺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아파트 살 때 준공이 돼서 계약을 해요. 그죠? 예?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존 등기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준공된 건물일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죠? 준공이 안 된 건물은 언제? 준공될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셔라.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금지. 미등기 전매 금지는 뭐예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먼저 체결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등기 전매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문제잖아요. 예?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동산의 고수들이 했었던, 그죠? 예, 계약금 1,000만 원. 1억짜리면 1,000만 원만 주면 되고 10억짜리면 1억만 주면 되죠. 맞죠? 그럼 10억짜리 계약금 1억만 주고 잔금을 6개월로 미뤄요. 그죠? 6개월로 미루고 6개월 내에 그 건물 13억에 팔자잉. 그래도 되자잉? 그래도 돼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억에 팔았을 때 내가 10억에 등기를 치고 13억에 다시 팔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 뭐 50% 1년 미만에 있고 50% 내든 말든. 그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억의 상관을 쏙 빼고, 그죠? 그 사람한테 바로 넘기죠. 내가 산 10억은 쏙 빼고 바로 넘깁니다. 이거는 신축 건물에서도 비일비재했죠. 아까 보존등기 얘기 나왔잖아요. 보존등기 아까 준공 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준공 후에 된 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건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보존등기 치고 넘겨야 돼요. 근데 건축 준공 전, 사용 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용 승인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준공이거든요. 준공 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을 팔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주 변경이라는 거였습니다. 준공 전에는 건축주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주 변경을 해서 새로 산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주를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가 서류사무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짓다가 나 못 짓겠어.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다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그거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짓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건물은 누가 진 거예요? B가 진 거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돼요? B 이름으로 하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A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 짓던 A 입장, 실건축주죠. 그죠? 현실적인 실제 건축주는 뭘 아낄 수가 있어요? 취득세를 아낄 수가 있죠. 취득세를 아낀다는 의미는 뭘까요? 건물 가격을 다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시장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나. 그럼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라면 건물값이 되겠는데, 건물값을 10억 정도에 팔 수 있는 건물인데,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3%에서 4.6% 냈다. 만약에 주택이 아니어서 4.5% 가까이 냈다 그러고 5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낼 거 예상하고 10억 5천에 팔 겁니다. 그죠? 근데, 건축주 변경을 통해서 A에서 B로 건축주 변경을 하고 B가 보존 등기를 하면 어때요? B 입장은 똑같아요. 그죠? B 입장은 4.6, 보존 등기 3%로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조금 싸지. 주택의 경우는 조금 비싸고요. 이럴 경우에 보존 등기를 한 자는 상관이 없고 판 A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5천만 원을 아끼면서 건물값을 5천만 원을 깎아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관행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가격이라는 건 취득세를 뺀 부분만큼이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한다면 나는 등기 내서 팔 거야. 그럼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으로 밀리겠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부동산은 그런 부분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가 좀 많았고, 또 하나는 투기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짜리 건물 1억 주고 계약 쳐놓고, 그죠? 계약 쳐놓고 계약할 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계약할 때 잔금시에, 그죠? 잔금시에 계약의 명의는 뭐 매수인이 지정한 자로 한다. 이렇게 특약 하나 딱 써놓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한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거 인정하겠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10억짜리를 앉아서 어때요? 앉아서 최소한 뭐 3억 갭이 났어도 어때요? 그죠? 다 물어주고 1억은 벌겠네요. 6개월 이내에. 그러면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옛날에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지금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끼면 절대 안 하죠. 금지행위 다 걸리죠. 안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몇 가지 사연이 좀 있긴 해요. 걸리는 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걸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걸리면 누가 걸릴까요? A가 걸리죠. A가 보존등기 안 했죠. 미등기 전매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세 포탈하는 게 되죠. 불성실 신고, 가산세 그 일행도 쭉쭉 붙겠죠. 그래서 그게 요즘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건축법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서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죠.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건축주 변경은 여기서 A에서 B로 건축주 변경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하고 맞물리냐면요. 사전 입주하고 맞물립니다. 우리가 사용 승인, 즉 준공이 나기 전에도 이 건물에는 들어가서 살 수가 있죠. 그죠? 이미 가스 전기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사전 입주가 됐다. 그죠? 사전 입주가 됐다라고 하면 사전 입주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로 보냐면 준공으로 봐요. 사용 승인이 난 거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전 입주를 한 날에 이미 준공이 난 거예요. 그럼 준공이 나서 A한테 하고 B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 이후에. 그러면 난리가 났죠. 얘가 난리가 났죠. 이제. 취득세 다 안 냈죠. 그럼 사전 승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사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없이. 준공 없이. 여기 사용 승인이 이때 났는데 실제적으로. 네. 지금 그거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사전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사전 승인, 사용 승인 해주는 데가 누구예요? 허가관청이 되겠죠? 건축은 허가니까. 허가관청은 어디예요? 시군구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시군구에서 사용 승인을 해준 날로부터 원래는 사용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전 입주는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임시 사용 승인도 그때 사용 승인을 한 걸로 봐요. 근데 이 사전 입주는 아예 사용 승인이 안 난 시점에서 사전 입주를 한 거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줄기를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을까요? 맞아요. 전기 가스 사용을 본 거예요. 전기 사용하고 가스 사용을 본 거예요. 야, 이때 뒤져보니 이때부터 전기하고 가스 썼던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용 승인이 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주한 날, 이 날을 준공 날짜, 사용 승인한 날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긴 딱 걸린 거죠. 그죠?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어나죠. A만. 저 몇 억씩 낸 사람도 봤어요. 왜냐면 이분이 건물을 한 잔을 있는 게 아니죠. 그죠? 1년에 3채는 질 건데, 한 3년치 걸려버리면 1억도 넘게 나오겠죠. 이런 불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뭘까요? 건물값이 점점 올라가면서 주택이지만서도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보존등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건축비하고 그죠? 땅값하고 이런 걸로 등기가 나요. 그죠? 등기가 나는데 내가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매매를 10억에 산 거 실제로 13억을 주고 샀다고 치자면 13억을 주고 샀는데 실제로 잡히는 건 8억이죠. 그죠? 한 3, 4년 지나가지고 팔려고 보니까 기준가가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되죠. 일가가 일주택이 아니라면. 그죠? 그리고 또 9억 넘으면 양도세 내야 된단 말이에요. 9억 부분은 빼주지만.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에 걸리게 돼요.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점점 트렌드가 옛날에는 건물값 좀 5천만 원 정도, 솔직히 5천만 원도 아니에요. 3천에서 5천 정도겠죠? 그죠? 6억 이하는 1%고요. 그죠? 그것까지 2%니까. 2% 해봐야 뭐 1,800에다가 이것저것 붙어봐야 한 3천만 원이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청주 얘기하는 겁니다. 청주의 시세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 9억 넘죠? 웬만하면 다 10억 넘어요. 100평이면 기준이 13억 정도 봐요. 평당. 100평의 다가구 주택지면 요즘은 한 13억 정도 보거든요. 그럼 13억이면 9억도 다 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뭐 11억에 내고, 그죠? 11억에 등기 내고 13억에 팔아요. 그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9억 넘는 선, 그죠? 요 부분에 대한 일할 계산 해가지고, 나 양도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다 내겠다예요. 그죠? 다 내고 팔겠다.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더 오르죠.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살짝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미등기는 전매가 금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1매매. 그죠? 미등기는 누가 샀다 팔았다는 거니까 1매매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된 경우 면적체계란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된다. 이 경우 등기 명의가 생략된 자는 통상적으로 탈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3년에 1억. 그죠?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 등기 자체를 하지 않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중간 생략 등기는 이전 등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전 등기만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중간에 등기를 하지 않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3년에 1억인데 이거는 형벌이죠. 형벌하고 또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세금 문제였잖아요. 그죠?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세무서에서, 그죠? 부성실 가산세, 그죠? 가산금 이런 거 붙는 거고, 형벌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 미등기 전매나, 그죠? 중간상각 등기 아니면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에 뭐 건축주 변경이나 이런 건 요즘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복잡하고 걸리고, 이 문제 뭔지 아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 건물을, 누군가 갖고 있는 건물을 누군가에게 파는 입장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당사자, 거래 당사자인 A, B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C의 입장이에요. 그럼 C의 입장에서 이게 관행이라고 해서 옛날에 다운기어서 쓴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파트 다 다운기어서 썼다고 다 걸리잖아요. 그죠? 저것도 못해요. 장관도 하셔야 되잖아, 다들.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건축지 변경하시면은 5천만 원 정도 아끼실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듣고 설명을 해도 문제가 뭔가요? 나중에 그분이 팔려고 그러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건축주 변경한 거 아니냐.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를,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매매를 한 건데, 그죠? 건축주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조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된다. 계약 체결 당시엔 전혀 문제 없죠. 다 좋아요. 다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어떻게 해요? 다 밥 먹으러 가요. 맞죠? 공인중개사가 다 쏴요. 왜? 하면 몇천 남으니까. 그죠? 좋은 거 사줘요. 이럴 때 잔금 치를 때는 계약날하고 잔금날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삽니다. 보통은 계약날은 공인중개사가 사고요. 잔금날은 매수자가 사요. 매도자는 중간에 이제 사고, 전체 다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서로 다 좋았거든. 근데 막상 내가 이 집 하려고 보니까, 그죠? 내가 집을 그 중간에 하나 뭐 매입을 했다든지, 뭐 아무튼 복잡한 상황,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게 되면 골치 아파지죠. 양도세 물어야 되니까. 쫓아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거민 대상, 거민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민 대상일 것 해서 교환증의 판결서 보존과정의 기본 등기. 거민 기관은 시장 공수구청장에게 거민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이 의제된다. 그래서 거민 기관은 계약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자체에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예요? 등기도요. 우리가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등기법에서. 공신력 없다는 얘기 하죠. 공신력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믿지 말아라죠. 맞아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야. 뭐란 얘기예요? 실제로 믿지는 말아. 나는 서류만 봤을 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거민 같은 경우도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이고, 넘기셔서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이건 민법에서 나오시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게 이제 명의신탁이죠. 그죠? 명의신탁은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자간의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자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뭐예요? 명의신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의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죠? 한 거죠. 그럼 명의를 위탁한 사람, 명의를 수탁한 사람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아시겠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야, 내 이름으로 대신 사줘 했잖아요. 이 자체가 무효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뭐예요? 수탁자, 그죠? 맞죠? 신탁과 수탁 얘기하잖아요. 그죠? 맡긴 사람 신탁, 그죠? 받은 사람 수탁이에요. 그러면 명의를 받은 사람의 권리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응? 명의를 받은 사람,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명의를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유효해요.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서 재산분할. 명의신탁 약정이 뭐라고 그랬죠? 남편 재산인데 실제는 엄마 재산이에요. 그죠? 실제로 엄마가 다 관리하고 엄마가 했는데 명의만 아들 명의예요. 그러면 그거 재산분할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왜? 명의신탁이라고 질러버리겠죠. 나 이거 엄마한테 명의 빌려준 거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대한 거고, 그죠?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신 법률적으로는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에서 빠지겠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니까. 신탁받은 사람 재산이 아니니까. 다시 얘기하면 명의를 신탁한 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좀 어렵게 하니까 또 헷갈리죠. 명의 신탁자니까 주인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이에요? 명의 신탁자니까 실제적인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명의 신탁자는 주인, 수탁자는 빌려준 사람. 그러면 명의 신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명의 신탁자가 어때요? 나 이 건물 주인이니까 와서 나랑 계약해 했어요. 나랑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경매에 넘어갔다고 칠까요? 그죠? 경매에 넘어갔다 치면 명의 신탁자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대항력을 가진다, 못 가진다?
실제 명예자한테만. 대항력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신탁자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근데 신탁자가 지금 다 유효하고 수탁자가 무효하다 그랬잖아요. 명의신탁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되잖아요. 사실관계 명의신탁이 불법이다. 그죠? 불법이잖아요. 그거는 따지지 말자고요. 소유권 관한 부분만 따져보면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명의를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하고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대항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죠? 실제적으로 명의수탁자 이름이 되어 있었겠죠? 명의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선의로, 모르고? 아니면은,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제3의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죠. 그 사람한테 명의수탁자가 몰래 팔았어요. 명의수탁자 모르게. 그죠? 그래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닌데도 누구랑 계약을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나는 여기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그죠?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제세는 그냥 무효예요.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무효예요. 근데 재밌는 건 명의신탁 약정은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이다. 그죠? 등기도 무효.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제3자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책으로 좀 보실까요? 책으로 좀 보시면 교재 431페이지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이건 뭘까요?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이 또 어렵죠? 민법을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말이 잘 안 들어오죠? 맞죠? 이 얘기는 뭘까요? 명의를 받은 수탁자가, 그죠? 딴 사람에게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었는데 그거를 산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죠.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겠어요? 말아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물권에 대한 변동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다. 그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하죠. 무효하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제 주인은 지금 팔아먹었잖아요. 명의 갖고 있는 놈이 몰래.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손해배상 청구? 그죠? 뭔가를 해야 되겠죠?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든지. 그죠? 하지만, 원신탁자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실제 산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소유권 내놔. 이 얘기는 못 하겠지. 왜? 그 사람은 유효하니까. 물권 변동은 유효하니까. 아시겠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유형은 이자가 명의신탁, 단순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단순 명의신탁은 뭐예요? 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단순하게 하는 거는 A가, 그죠? B에게, 그죠? A가 B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죠.
그러면 B가 C에게, 그죠? B가 C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팔았다. 이 상황이죠. 그럼 물권 변동으로만 따지면 C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당하게 취득을 한 거죠. 유효하게 취득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수탁자 처분행위에 적극하다 하면 이건 뭘까요? 아니요. C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C 입장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물권 변동은 인정이 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이런 거 있어요. 민법에. 들어보셨죠? 맞아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103조예요. 그죠? 103조 위반을 해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그죠?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건 무효다. 그죠?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위해진 등기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기한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능하다.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서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 그죠? 수탁자가 명의신탁 자체로는 무효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지만, 그죠? B가 A 모르게, 그죠? A 모르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때요? A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행위 자체는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부분, 물권에 대한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B가 처분을 하면 무슨 죄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기 미리 약정한 대로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매도인에게 직접 수탁자로 이전 등기를 경유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C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싹 사라지고 바로 C로 가는 거죠. 등기가. 맞아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의 명의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수탁자의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과 명의 신탁자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금은 어때요? A, B인데 수탁자. 그죠? B가 자 보세요. B는 여기서는 신탁자예요. 그죠? 얘는 상관없어요. 그죠? A는 상관없어요. 지금 상관 있는 건 B하고 C 문제예요. 그 얘가 수탁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A가 C에게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A가 갖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어찌됐건 이 시스템에 있어서 A하고 B하고는 뭘 해서 매매 계약은 체결을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A,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와야 되겠죠? 맞죠?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즉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돼서, 그죠? 소유권을 얘가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만약에 또 누군가에게 팔았지요. 누군가에게 팔면 어때요? 이 사람은 또 유효하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선이 악이니까 나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이에요? 아니죠? 명의신탁을 알고 모르건 간에. 그죠? 알고 모르건 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수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 얘기는 누구와 관계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 왔죠? 그죠? A는 할 거 다 했어요. 돈도 다 받고. 그죠? 이 자체의 행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거지만
어찌됐건 A 입장에서는 별로 따질 게 없어요. 그죠? 따질 게 없고, 따지려면 누구? 얘하고 얘네 둘이 따져야 되거든요. 신탁한 놈, 수탁한 놈이니까. 그죠? 맞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아닐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본인한테 왔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통 밀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B는 C에게, 얘가 D한테 팔아먹었어요. B 몰래. 그죠? 이럴 경우에 B는 C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수탁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 즉 C가, 그죠? 수탁자가 B에게,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 남에게 팔아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취한 이득,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B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횡령과 부당이득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부당이득의 부분은 민사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횡령죄는 형사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근데 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횡령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보관자와 소유자가 위탁 신임 관계에 놓여야 하는데 이 관계에서는 위탁의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아까는 직접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내 재산에 대해서 B한테 신임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줬잖아요. 불법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온 게 아니고 갈 걸 툭 밀어준 거니까 신임관계가 없어서 뭐만 성립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성립을 하겠다. 넘으셔서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 자금을 지급한 후에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된 게,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지금은요, 직접 매매 계약을 누가 했나요? A와 B가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은 어때요? A와 B가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A와 C가 체결하고 B는 이렇게 있었던 거죠. 맞죠? 그림이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선이라는 건 뭐예요? 몰랐다는 거죠.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물권 변동이니까 물권 변동 지금 A에서 C로 왔죠. 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요 계약 자체는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조금 개념을 달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C가 뭐 한 거예요? B를 대신해서 자기 이름으로 지금 물건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요. 즉, B는 C에게 뭐 준 거예요? 금전을 제공했죠? 금전을 제공한 걸로, 명의신탁이라는 말 자체는 무효니까 금전을 제공한 정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C도 소유권을 어떻게 잘 갖고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B와 C 사이, 여기가 이제 신탁자고 여기가 수탁자가 되잖아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대신 좀 사줘, 이 얘기지만 그 자체, 그거 내 건데 그냥 네 이름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자체는 무효가 되고, C는 얘한테 돈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맞죠? 그럼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을 얘한테 올려는 것도 아니었죠. 아니었으니까 C 입장에서는 온전히 소유권 취득한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다만 B한테 금전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금전을 갖고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그거에 대한 부당 이득,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C가 B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의 명의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도인이 알고 그런 거죠? 에? 이거 네가 가져가는 거 네 이름은 사지만 네 거 아닌 거 알아. 라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의 명의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수탁자가 소유권 가지지 못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근데 얘도 누구한테? D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D한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려주자 해. 지금까지 어때요? D는 다 살았어요. 그죠? D에 대해서 소유권은 지금 아무도 못 건드려요. 맞죠?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맨 끝에 남는 자들은 어때요? 보호해줍니다. 왜? 그래야지 맞는 것 같죠? 상황이.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맨 끝에 남은 자는 모르고서 하고 뭐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죠? 적극 가담하지만 않았으면 그죠? 적극 가담한 상황만 아니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 나오고 법시행 2등 전에는 부당 2등 부동산 자체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시행 이후 부당 2등 명의신탁자로부터 작은 매수 자금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적용 제외 및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이긴 하나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요약집에는 없어요. 435페이지거든요. 435페이지를 보시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의 변제는 돈 빌린 거 갚는다는 거죠. 갚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소유권을 받고 싶진 않았지만 네가 대신 잠깐 내 돈 못 갚았으니까 그죠? 내 이름은 대신 네가 네 이름으로 하고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소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는 공유라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는 내가 이 두 개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 1번 하나 2번 하나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진짜 보이지 않는 점의 개념으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공유는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분소유라는 건 이렇게 나눠서 1번 2번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번 2번을 가지기로 해놓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1번 2번을 가지기로 해놓고 전체를 공유자 명의로 등록을 했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상호간에 어때요? 여기도 1번, 2번, 1번, 2번 있고 여기도 1번, 2번, 1번, 2번 있는 게 공유의 개념이니까 1번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2번은 여기로 가 서로 상호 명의신탁을 해버린 상황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신탁재산의 사실을 등기한 경우 신탁은 어떻게 보면 맡기는 거죠. 내 재산 남에게 잠깐 맡겨서 등기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 질 때 그러잖아요. 신탁자산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신탁회사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신탁법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나지만 시행사이지만 시행사가 땅 사가지고 신탁 맡겨놓죠. 맡겨놓고 신탁회사에서 돈 뺏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신탁법에 따르는 거지 이거를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리고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있어서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과징금 이행강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종중 같은 경우는 종중이 뭐 법인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느나 대부분 종중 땅은 어때요? 보통 장손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집안의 장손 있죠? 그 집안 자체의 장손의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아들이 대해서 물려가고. 하지만 재산 전체는 누구 거예요? 가문의 땅이죠. 그죠? 가문의 땅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지금 명의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몰아놓은 거죠. 신탁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종부단체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거는 유효한 이거는 안 보셔도 되겠고요. 벌칙 한번 볼까요? 벌칙은 명의신탁자 및 그 교사자, 이건 요약집에도 있죠.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을 하는데요. 신탁자 및 교사자는 5년에 2억. 그죠? 수탁자 및 교사자는 3년에 1억. 그죠?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면 수탁자가 아니고 3억에 1억에 처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위법한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명의신탁자가 이미 실명 등기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도 민법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그래서 민법을 잘 해놓으시면 중개법이 뒤에가 쉽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하고 상가임대보호법, 그 다음에 경매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